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반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인생 자체는 내가 있는 산의 나무를 보고 앞산의 숲을 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내가 있는 산의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해주고 앞산의 나무를 보는, 즉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여러분 삶이 한층 더 부드럽고 그리고 재미있고 즐겁고 또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51번째 강의로서 합충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충의 적용?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주학을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사주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기억나죠? 천간합, 지지합, 지지합에는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또 지진충이 있다,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해보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많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도 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해도 되는 말. 자, 하고 싶은 것과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해도 되는 말. 이것들이 우리가 일치할 때가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고 싶은 것, 해도 되는 것. 자, 내가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싶다. 그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지를 알아야겠죠. 막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참 상당히 좀 약간 신경이 거슬러서 같이 욕을 확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욕을 하는 것 아니면 말을 하는 것, 우리는 감정이죠. 우리 감정 표현.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고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의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행동,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해서 뭔가 의도를, 행동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끝납니다. 진짜는 이 감정 표현으로서 그 의사, 진짜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자제하고 그 부분을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 진짜 해야 할 말이 뭔지, 속으로는 화가 나도 참고서 절제해서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 설득시켜서 어떤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승리 급한 사람들, 실패자,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냥 감정 표현만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던지고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잘 될 때는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게 좀 아이러니지만. 그러나 운이 좋을 때 잘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 가지를 못하고 항상 문제가 따르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특히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운이 좋을 때는 하고 싶은 것과 해도 되는 것이 일치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 리듬 아니면 성공 리듬, 운이 좋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싶은 말과 해야 되는 말들이 일치할 때, 주로 이럴 때는 운이 좋은 시기죠. 그러나 운이 좀 약한 시기에는 바로 하고 싶은 것과 해도 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해도 되는 말이 자꾸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약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는,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합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합충. 뭡니까? 이 충의 개념. 합은 간합이 있죠. 간합. 그 다음에 또 지합이 있죠. 간합은 우리가 알듯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화. 그 다음 지합은 다시 칠 때 방향의 합이라고 부르는 합. 있는 것끼리 모이는 것.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삼합은 영역권 표시, 넓은 의미의 합이라겠죠. 뭡니까? 그래서 삼합은 한번 일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짚읍시다. 해, 묘, 미. 그 다음에 인, 오, 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 자, 진, 사, 유, 축. 삼합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묘지는 목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화를 의미하죠. 여기는 금, 여기는 수. 해묘미 역시 목, 인오술, 화, 신자진, 수, 사유축, 금.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지지는 천간의 순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생극제화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간은 순수 기운이기 때문에 생극제화와 간합의 의미로서 변화를 가져온다겠죠. 변과 화도 원래는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수적 의미의 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것은 생극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화로 가는 것. 그러나 공간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간합, 합의 의미죠. 갑, 기, 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지지는 순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생극제화를 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뭘 한다겠습니까? 합과 충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겠습니다. 그리고 방합, 이렇게 인연끼리 합할 때는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국을 이름으로써 목으로서 이때는 모든 지장간이 목의 역할, 화의 역할, 금의 역할, 수의 역할을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해묘미가 되면 이 역시 이 속에 있는 모든 지장간은 목의 역할, 화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해, 묘, 미가 이렇게 있는데 천간에, 사주 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무토가 있다. 무토가 있다고 칠 때 이 무토는, 이 천간에 있는 무토는 이 미 중에 정을 기토해서 기토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통근을 할 수 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묘미 목이 딱 되면 이 미는 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얘도 목 합해서 왕목이 되니까 이 안에 토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통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죠.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삼합입니다. 방합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신, 유, 술 이렇게 있다. 신유술 여기에 정화가 있다. 이 정화는 원래 술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술 중에 신정부가 있으니까. 그러나 신유술이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완벽하게 국을 이루니까 이건 왕금이 돼서 여기는 금밖에 없습니다. 금밖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금이 된 것은 단지 금은 금의 뿌리 역할을 해주고 또한 신 중에 수의 근 역할도 해주긴 합니다. 항상 오행은 상생되는 것, 자신이 생해주는 것까지의 근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관계없다. 즉 천간에 무토가 있어도 이 술토에 통근하지 못합니다. 단 임수나 경금이 있으면 이것은 둘은 통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중요한 원칙들이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가져오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인묘지는 있는 것끼리 어차피 인, 묘, 진 따로따로 치더라도 목이 모여서 그냥 강해지는 현상인 거고 해, 묘, 미는 수, 목, 토가 아니면 화 이 세 개가 모여서 원래 지지는 토가 없으니까 화라 칠 수 있겠죠. 모여서 목으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의미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지는 어차피 목인 것끼리 목이기 때문에 서로 결속력 차원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 떨어져도 목이고 합해도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 면에서는 강합니다. 그러나 해묘미는 파워는 약할지 몰라도 결속력 차원은 강합니다. 그 얘기는 김씨 집안 여자가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옴으로써 이건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지면 남이 되기 때문에. 왜? 해묘미 목은 갈라지면 수, 목, 화 각자 따로 놉니다. 그래서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결속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합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반합이라고 표현하죠. 묘하고 해, 묘하고 미, 아니면 오하고 인, 이 자체만 있어도 결속력이 있다겠습니다. 당기는 힘.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방합은 쉽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인, 묘, 진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모여서 왕목이 됩니다. 그냥. 왜? 어차피 목끼리 모여서 목이 되는 거니까 큰 변화의 큰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 묘,
묘, 미. 이건 왕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그 왕지가 하나 또 들어감으로써 이것은 이미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이거는 하나하나 1대1 정확히 비율이 맞게 결합이 돼서 변하는 화합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많거나 적어지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인묘진 속에는 무토나 기토가 통근하지 못하지만 해묘이 이렇게 될 때는 무토가 통근하고 통근하고 임수 통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걸 또 적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직접 임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이것들은 중요한 원칙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런 비슷한 것들은 요 이론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중국이나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실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지는 뭐라겠습니까? 지지는 사행이기 때문에 해, 자, 축, 사, 오, 미, 신, 유, 술, 그다음에 인, 묘, 진. 이 목과 화, 그다음에 금과 수에서 화와 수, 목과 금은 서로 마주보는 상호극 현상이라고 했죠. 상호극. 이건 오리지널 정말 상극이죠. 천간의 상극은 뭐라겠습니까? 천간의 상극은 목, 화. 이건 상극이 아니라겠습니다. 이것은 목생화지 편생이죠. 그리고 목극, 토도 상극이 아니고 편극인 개념이죠. 천간을 가지고 오행을 가지고 상생, 상극을 얘기할 때는 오행 모두가 돌아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단 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는 상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편극과 편생의 개념. 그런데 지지에서는 이렇게 상호극, 목이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화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는 상호극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는 충이라고 한다겠습니다. 그 지지는 이 충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천간은 오행으로서 절대 마주보는 게 존재하지 않고 1대2로 존재하고, 그런데 지지는 사행으로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사행 혹은 사상으로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절대 마주보기 때문에 상호 극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충이라고 했습니다. 천간은 기운의 현상, 무형이라고 볼 수 있고 지지는 이미 각 오행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오행 플러스 중간자 토가 가미돼서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충의 의미 속에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 봅시다. 이 충자의 의미는 원래는 비운다의 의미를 먼저 가져온다고 했죠. 비운다. 그런데 고전에 이 충자와 충들 충자를 번갈아서 많이 썼었습니다. 충들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째, 일단 뭐가 형체가 있고 마주보기 때문에 충돌을 해서 그리고 비워지고 새로 채워진다. 자, 봅시다. 충돌함으로써 인해서 비워지고 새로 채워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뭔가 충돌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 새로운 변화. 그래서 이 충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지는 합과 충으로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얘기는 또 뭔 얘기냐?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즉 묘와 유가 충을 한다.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금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이건 쇳덩어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목의 기운이 굳어진 것과 금의 기운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충을 이루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죠. 그럼 천간에 을목과 신금이 있을 때 서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묘유가 있으면 서로 충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파손이 되는 겁니다. 충돌해서. 그래서 이 근이 천간의 근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을 맞은 지지가 있으면 이 지지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은 하지 못하고 합은 합대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자, 사와 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사해가 충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천간의 기운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 옆에 자, 이 사하고 무지무지 좋아하는 뭡니까? 육합이라는 게 또 있죠. 우리 육합의 정의는 뭡니까? 육합. 일단 육합은 울림이라겠습니다. 같은 등구선상의 같은 높이, 즉 어떤 산을 칠 때 올라가는 기준을 치면은 이 부분 A라는 부분과 B, C를 칠 때 A와 C는 어떤 기준, 출발점에서 기준을 치면 이 출발점에서 기준을 치면 A는 올라가는 거고 B, C는 내려오는 거고, 이런 차이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높이만 가지고 따지다면 A와 B는 높이가 같은 겁니다. 이게 합의 논리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점에서 나오는 합이기 때문에 합은 이 회전을 통해서 똑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같은 공통된 공감대를 갖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합의 논리가 되는데 이 사와 합하는 것이 뭡니까? 신이죠. 육합. 육합은 지장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기는 힘을 가져옵니다.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충을 하려고 할 때 이 합이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와 해만 있을 때는 이 둘은 충을 맞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이 안에 지장간들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신이 있음으로써 바로 다시 충이 해소가 완벽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근이 살아나는 개념입니다. 즉 깨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육합의 개념은 합력으로서는 제일 강합니다. 뭐에 비해서? 삼합. 삼합은 왕지하고 고지, 맹지나 고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합력이 있다 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이 힘이 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반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반합이 삼합 다음으로 강한 합력을 가져옵니다. 이 방합은 생각보다 합력이 약합니다. 왜? 방합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육합과 삼합과 반합과 이 방합이 있을 때는 바로 충을 해소시켜 줍니다. 해소라는 개념에서 물론 충의 작용이 완벽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충의 의미를 지금 따지는 것은 충이 되면 지장간이 활성화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장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 술, 충입니다. 그럼 천간에 무토나 아니면 뭐 신금이 있다 칠 때 아무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여기에 삼합으로 치면은 신, 자 이렇게 되면 신자진 삼합에 의해서 이 충이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삼합이 이루어지는가? 이 삼합 역시 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삼합이 이루어지면 이 세 개가 모여서 왕수가 되지만 이것도 되지 않고 무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 신, 진, 술 모두가 제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숙지는 해주십시오. 반복은 많이 해나갈 겁니다. 정리도 필요하면 나중에 해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또다시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신자진 방언이 있지만 그럼 여기는 묘가 있고 여기에 인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럴지라도 인묘진 목국에서 진술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국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저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인, 묘, 묘 이렇게 있다라면은 묘, 묘, 진 이 부분들은 방합 목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진술충을 그대로 맡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충이 맞기 때문에 천간의 뿌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봅시다. 지금 좌우충이 있다고 칠 때 이 좌우충 옆에 이것이 왕지죠. 여기에 신만 있다고 치면은 신자 기억하십니까? 삼합 목국은 자수하고 신이나 진이나 하나만 있어도 반합으로서 삼합 수급이죠. 반합으로서 이미 충을 해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 즉 신금이 있음으로써 오화의 관계가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나 오나 다 지장간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해자축할 때 여기 해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방합이기 때문에 방합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충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냥 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옆에 미토가 있다. 그럼 오미가 이건 방합이지만 오미는 육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육합에 의해서 좌우충이 해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천간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삼합, 육합 이런 거 대충 알아도 괜찮겠죠. 지장간도 그렇고 대충 알아도 하는 게 문제 없겠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숙지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번 딱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나갈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둘 공식입니다. 참 원칙, 대원칙은 단순하지만 그 원칙을 적용시키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체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조건일 때는 육합이 제일 합력으로 강하고 그 다음 삼합, 육합이 합력으로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삼합, 반합, 방합 순서로 이렇게 합력이 강한데 방합은 세 개가 모여야만이 그리고 삼합의 반합, 왕지를 낀 반합 그리고 삼합 자체 육합은 충을 해소한다. 그래서 충이 그대로 천간에 그 활성화된 기운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
뭐 기사, 그다음에 무진, 뭐 병진, 정사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 때 천간의 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사주가 있고 여기 다시 해봅시다. 갑자, 기사, 또 이게 무진, 무계화, 임자, 개축, 개축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 때 잘 봅시다. 일간이죠. 그럼 여기도 일간입니다. 위 사주는 일간 말고 연간과 월간 둘이 합 기억하시죠? 원래는 뭐가 됩니까? 토가 되죠. 여기는 무계합 일간이 여기는 갑기합이 되고 여기는 일간이 합해서 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무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토, 이 무토가 개수를 요 밑에 사주 볼 때 무토와 개수를 합하는 것과 갑둘이 합하는 것, 무게 합해서 화로 변하는 것과 갑기 토가 토로 이렇게 변하거나 합을 되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합이 쉬울까요? 사주 전체가 변화되는 것과 그냥 사주의 어떤 부분 하나가 변화되는 것. 또 굳이 친다면은 옛날에 그 고려 태조 왕건 같은 사람이 그 왕건이 그 태조 왕 이제 고려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결혼하는 것과 거기 있는 장군 뭐 유금피디가 됐든 거기 장군들이 아니면 신하가 결혼하는 것. 그 결혼의 개념을 봅시다. 왕이 결혼하면 국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결혼하면은 축하를 해줄지언정 국혼 개념이 아닙니다. 왜 사주는 신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 간목이나 기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합의되는 것과 일간 외의 것이 합의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 일간 외의 것이 합의돼서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일간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합의됨으로써 이것들이 영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즉 그 신하가 결혼을 함으로써 내 오른팔에 뜬 결혼함으로써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나한테는 축하는 해줄지언정 내 국가 자체에는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신하가 좋은 역할을 했다라면 손해가 오고 그 신하가 약간 그 삐딱한 신하였다면 결혼해서 딴짓하는 거 아니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즉 갑기 토가 되든 뭐가 되든 일간 사주 자체에 영향 관계는 없습니다. 즉 갑기가 토가 되든 금이 되든 관계없고 그냥 합은 합일 뿐입니다. 합만 인정되는 겁니다. 단 내가 변화될 때 이렇게 무게합으로 변화돼서 화가 된다라면 이때는 사주 전체가 전부가 다 변하는 겁니다. 왜? 왕이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합 일간이 변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될 때 이걸 우리는 화기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가 될 때를. 그리고 이렇게 연간과 월간이 이렇게 합을 할 때는 이 합은 그냥 합만 합니다. 그럼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갑기 토에서 사주로 왕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주의 기준을 정할 때 이 둘의 합을 한 말은 이 둘은 여기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토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왜? 먼 사주 자체의 주인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굳이 친다라면 이렇게 빼놓고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정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화만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 정화만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정화밖에 없으니까 우리 편밖에 없으니까 종간격 간단하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이게 빨갛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무게가 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조건과 원칙을 가지고 화기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화기격이 되면은 전체가 화가 되고 화기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개수하고 무토 자체의 세력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원래 일간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힘의 우위를 정하는 데 시력을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자신을 버리고 종을 할 것이냐 종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자기 자신의 힘을 따집니다. 즉 그 얘기는 일간 외에 인비의 세력이 없을 때는 일간 어떤 경우도 신약사주가 되긴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 뭐 종이나 이런 경우 몰라도 왜 식재간이 있을 때는 신약사주가 되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때 일간 자신의 버틸 여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굳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비유로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세력이 깨져서 그냥 왕이 그대로 항복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옛날에 뭐 태조 왕건도 그렇고 막 혼자 도망가갖고서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병사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역량이 몸에 체력이 있다라면 버틸 때까지 버텨서 다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왕 자체, 일간 자체가 힘이 있다면은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큰 세력은 없어도 힘이 있다라면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과 부종 이런 것들에도 규정을 짓습니다. 지금 한번 쭉 그냥 이런저런 개념들을 훑어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주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말은 사주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봅시다. 갑진, 그 다음 뭐였죠? 신미, 그 다음 무진이었었죠? 예. 무진, 그 다음 정사였었나요? 예. 이 사주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분석해 봅시다. 자, 일간은 뭡니까? 무토. 일간이 무토입니다. 무토. 그럼 무토로서 인성과 비겁이니까 천간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정화. 그럼 무토가 무기토, 또 다른 비견겁제가 천간에 없죠. 그러면 비견겁제는 없고 인성은 있으니까 무슨 일까? 정인이 있죠. 정화, 정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상성, 신금이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성, 없네요. 순대. 그 다음에 관성, 간목.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따진다 했습니까? 지장간을 알아야겠죠. 한번 지장간을 써봅시다. 미토. 미중의 지장간은 우선 점수를 칠 때 미토는 100점. 여긴 60점. 진토는 30점. 이쪽 진토는 20점. 선생님, 예, 똑같은 진인데 어떻게 얘는 30점, 얘는 20점 불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다. 똑같은 땅덩어리를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밑에 산골짜기 가지는 거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장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자, 미토, 정, 을, 기, 지장간. 그 다음에 사, 경, 병, 진, 뭡니까? 을, 개, 무. 그럼 또 진이니까 또 을개무네. 그럼 요 지장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했죠? 봅시다. 여기 있는 정화를 봅시다. 정화. 인성에 있는 정화는 어디에 점수를 얻었나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미토 딱 월지 100점, 정, 을기 정화가 있네. 그럼 몇 점? 100점 우선 얻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디 또 있는다. 자, 일단 사중에 경병, 병화가 있네. 음양이 다를지라도 통과를 한다 했으니까 몇 점? 60점. 그럼 대단히 정화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럼 을, 개, 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는 없죠. 연지에도 을, 개, 무 없으니까 이 두 개 끝내서 몇 점? 160점. 뭐가요? 인성은 160점. 그 다음 비겁은 몇 점? 비겁은 0점. 없으니까 합해서 160점. 인비에 합한 모든 세력은 160점. 근데 인비 합한 것, 정인, 편인, 비견겁제 4개를 다 합한 것이 160점인데, 그러니까 국방부의 세력은 160점. 근데 국방부 실제 보면 내가 군대를 가고 안 가고 결정짓는 담당자는 뭡니까? 병무청에 누구 담당 계장 하듯이 그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은 정황검이 딱 하나. 얘가 실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인비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 정화. 그 다음에 여기 신금 몇 점인가 봅시다. 신금, 식상, 신금. 자,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신금이 정, 을, 기, 미 중에 금이 없죠. 그럼 점수 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시지를 가서 사화는 경금과 병화가 있으니까 몇 점? 60점. 그렇죠? 여기 인신사의 무기토 안 되는 거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그럼 몇 점? 60점. 일단 신금엔 60점. 그 다음에 진중에 을개무 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이 없죠. 또한 연지에도 금이 없죠. 그래서 그 신금은 60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0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목 뭡니까? 이것은 관성이네요. 관성은 몇 점? 자, 미중에 정, 을, 기, 을목이 있습니다. 몇 점? 100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어디? 경, 병 없죠. 여기 점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 개, 무, 몇 점? 30점. 그 다음에 연애 또 을, 개, 무 몇 점? 30점. 이렇게 치고 나니까 몇 점이니까 160점.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게 그 간목이 160점. 그리고 신금이 60점. 그래서 간목 160점 플러스 신금 60점 이렇게 합하면은 220점. 오, 점수 많네. 그렇죠? 220점인데 어떤 게 신금과 간목과 둘이 합한 것이 22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정화 점수가 160점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이렇게 강하니까 이것은 무슨 사주다? 신약사주다. 그러면 이 사주에 이제 우리가 할 때 내격입니까? 종격이 내격이죠. 그럼 이 사주에서
격은 뭡니까? 격은 자 우선 신금도 격, 간목도 격. 어느 게 더 강합니까? 간목이 더 강하죠. 160점 제일 강하니까. 그럼 제1의 격은 간목. 저 사주를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간목이니까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토일간의 간목은 뭡니까? 관. 무슨 관? 편관. 그 앞에 가서 주먹자랑 해라. 그럼 돼지가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편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기질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카리스마를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분석할 때 일간을 또 봐야 되는데 일간이 다행히 무토니까 이 무도리는 오양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물을 겸비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금까지 있습니다. 신금. 신금이 원래 깐깐한 건데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신금은 깐깐하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죠. 상관. 그럼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깡패입니까? 학자입니까? 학자. 머리 상당히 좋네요. 맞습니까? 그럼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즉 상관의 문관 기질과 편관의 깡패 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격인 겁니다. 제일 강한 특성은 관의 특성.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가 단순하게 한 가지 특성만 한 가지 성격으로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복잡하죠. 마찬가지 이게 사주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냐? 그럼 용은 뭐냐? 용은 정화. 뭡니까? 정화. 정화가 뭡니까? 정화, 정인. 그럼 이 사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용신은 용성은 용은 정화고 격은 편관, 간목이 제1의 격, 제2의 격이 상관, 신금 이렇게 할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간목과 신금, 목과 금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간목과 상관이 있으니까 간목의 편관이니까 관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라면 남자가 많다느니 뭐 대기업 생활한다니 아니면 관록을 먹는다니 이런 얘기는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바가 아닌 거고요. 다음 정인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용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정인 특성. 근데 이 세 개를 봅시다. 지금 간목이 160점, 신금이 60점, 정화가 160점. 그러면 가장 힘이 센 게 그 정화와 간목 둘이 신금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럼 이 사주의 제1의 특성은 간목과 정화의 특성이 가장 강하고 다음에 신금의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해서 두 개 합해서 강할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개념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이 사주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볼 때, 자,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관성과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없네요. 그냥 지지를 볼 때 수가 없네. 수. 아, 이 사주 수가 없네. 맞죠? 수 없으니까 이게 남자라고 칠 때 남자고 여자고 이 사람은 돈이 없다. 재물이 없다. 수가 재물이니까 없으니까 재물이 없다. 아니면 여자가 없다. 마누라가 없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건 아주 돌팔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수가 없는데 그럼 재물과 여자들까 실제 재물은 많이 있는 편이고 여자는 평균적인 여자보다는 조금 뛰어난 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린 이걸 먼저 규정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여자라면은 관이 뚜렷하니까 신랑이 뚜렷할까요? 천만 말씀. 식상이 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자식이 뚜렷할까요? 아닙니다. 여자라면은 자식이나 신랑에 대한 문제로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오직 학문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사주가 신약사주로 규정을 했더라면은 그 신약사주로 규정한 순간에 이 사주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신약사주로 규정했더라면은 이 사주는 식, 재, 관은 전부 다 기피하는 겁니다. 기신. 그럼 기신은 있어야 좋습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즉 나의 적은 나에게 많을수록 좋습니까? 없을수록 좋습니까? 없을수록 좋죠. 그래서 식, 재, 관은 기신이기 때문에 이 기신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없는 거 있으면 나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 사주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고 와이프, 여자로 본다면 여자에 대해서는 좀 더 괜찮은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관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겁니다. 식상에 대해서 약한 거. 왜? 나의 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이 사주를 규정한다면은 식상과 이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식상과 관성의 역량을 가지고 인성을 추구해 갈 때 제대로 발복이
돼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굳이 칠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굳이 따진다면 인성을 모친에 대비하니까 모친과의 관계가 부드럽다느니 효성이 지극하다느니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많이 이렇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이란 흐름 때문에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으로 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TV에 출연할 일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옷을 준비해서 이렇게 원래 보수적이라 이렇게 보수적인 옷을 좋아해서 막 준비를 하고 그날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애가 잘못 잡고서 그 옷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침 옆집에서 옷을 빌려줬는데 약간 너무 야한 옷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야한 옷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현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이는 게 사실인지 우리는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현실은 상대적인 것. 현실은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자, 한번 얘기를 합시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다. 거짓입니다. 보통 이제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 다 거짓이야.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또 거짓입니까?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은 거짓이 아니고 현실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라고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아는 사람은 현실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거짓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즉 현실은 진짜와 가짜,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거짓과 사실이 섞여 있지만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은 거짓이, 즉 잘못되게 왜곡돼 보이는 것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만 남의 분야에 대해서는 왜곡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들, 개념들은 그 사람의 이 격과 용이 뚜렷한 사람과 격과 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누가 특성이 뚜렷할까요? 예, 격용이 뚜렷하면 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격용이 뚜렷하지 않으면 운에 의해서 성격이 또 바뀝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야, 너 진짜 변했다. 성격도 변하고 인간 확 변했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막 몸이 살이 띵띵 찌기도 하고 쭉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노력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 뭐 있습니까? 첫째는 실력이죠. 실력. 실력은 노력인 겁니다. 둘째는 인격, 인품. 셋째는 운. 그런데 현실에 나타나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뭐로 나타납니까? 성공, 실패하고 사회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실력과 인격과 운. 그런데요,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옛날 성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앞서가기 위해서 실력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갖춰져 있고 이것만 갖춰 있으면 일단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운이 좋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말들이 많은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실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력은 갖춰져 있대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뛰어난 능력은 많은데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한 분야에 이룬 분들, 근데 인격을 갖추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존경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무시가 되는 건 인격입니다. 인격은 관계없습니다. 실력 성공하고 사실은. 그러나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실력이, 이거 우는 우리가 탈 수가 없거든요.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은 이 실력이 먼저 조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뒤에 영원히 남고 정말 크게 만족스럽고 하는 것은 인격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격과 실력 이 모두를 골고루 갖추기 바라는 겁니다. 실력, 성공을 하기를 바란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분야에서 누구나 가서 2, 3년 있으면 대충 배울 수 있는 거 가지고 무슨 노하우라 하지 마시고 남도 하지 못할 것,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그 실력을 닦으십시오.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실력만 닦고 그거 가지고 억지로 어설프게 눈에 보이는 사리만을 추구하지 말고 인격을 닦으십시오. 중화된 것들, 지나치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특히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부로서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이 공부도 마무리를
질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격은 업입니다. 업. 가지고 있으면서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격을 얘기할 때 누군가 식상격이 있다고 칠 때, 식상격이 있고 식상용이 있습니다. 이 반대 둘이 일단 볼 때는 특성으로는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말도 툭툭 던질 수 있고요. 말도 던질 수 있고 승리도 급하고 나설 때 안 냈을 때 막 잘 나서기도 하고 생각도 참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럼 식상격과 식상용이 있으면 이 사람들 두렵지 않기 때문에 혁명가다 보니까 막 경찰도 막 싸대기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과격할 때는. 그리고 엉뚱한 소리도 잘하고요. 그런데 식상격이 가서 경찰 두드려 패고 하면은 식상격이 두드려 패면 바로 이건 찹니다 이렇게. 근데 식상용이 두드려 패고 한마디 하면은 허허하고 기가 막히고 너무 용기 있다고 넘어갑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특성은 비슷하지만 격일 때는 그 행위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애매한 문제를 자꾸 겪게 되는 거고, 용일 때는 그걸로서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명조에 식상이 격일 경우는 좀 자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고, 식상이 욕일 경우는 신랑 없어도 자녀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식상 용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훌륭한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의 운이 대부분 좋은 사람 한두 명 이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식상 용일 때는. 그럼 둘이 만약에 이혼을 한다.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이혼하면은 누가 아기를 데리고 갈까요? 예, 식상용은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식상격은 아기를 대부분 놓고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식상격은 아기를 데리고 가도 식상용은 데리고 가도 일하는데 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식상격은 간혹 아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갔다가도 자기 일이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바로 요게 또 식상의 개념의 차이가 되죠. 그럼 관격과 관용실은 둘 다 사주에 강한 겁니다. 용도 강한 거고 격도 강한 거죠. 격이 좀 더 강할 수 있겠지만, 격은 지금 얘기하는 격이라는 개념은 귀신을 얘기한다. 귀신에 대표되는 것, 종격이 아니고 내격에서. 관격과 관용은 둘 다 사람들이 카리스마 갖고 깐깐합니다. 사람이 남들을 통제하는 기질을 갖습니다. 말도 함부로 툭툭 던지고 이렇게. 근데 관격이 던지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좀 합니다. 말을 함부로 딱 던진다고. 관용이 던지면은 그냥 약간 불만이 있어서 따릅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한바탕 싸웠는데, 싸우고서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관격과 관용이 싸웠습니다. 둘이. 근데 관격은 딱 끌려가니까 거기 담당 조사자가 예전에 내가 때렸던 한번 접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담당 조사관입니다. 아주 일 난 거죠. 관용은 담당 조사관이 형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어떻게 하든 선처를 받고 관격은 캐지게 되는 것 같은 상황 나타난 것. 물론 단 하나뿐이 관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관격은 사람을 통제하는, 관용이나 관격은 서로 조직에 대해서 통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관격은 통제하는 걸 좋아하되 조직 틀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격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하고 인연이 박합니다. 잠깐 해도 거기 오래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자기가 혼자 쥐간으로 살려가죠. 관용신은 조직에 적용을 잘합니다. 탁탁 부러지게.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적용을 잘한다는 것은 윗사람하고 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자 명주가 관용이다. 그러면 조직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랑한테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뛰어나고 카리스마를 갖춘 신랑을 만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관격은 자신 신랑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음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랑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관격인 여자 명주는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확률이 큽니다. 조금만 해도 못 견디는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통상 예전에 고전에서 볼 때 무토일간에 신금이 상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목이 편관입니다. 물론 정관은 아니지만 이럴 때 상관, 경관, 상관이 관을 본다 해서 상관, 견관은 위화가 백단이라고 해서 여명에서, 여자 명주에서는 치명적으로 안 좋게 보고 뭐 아들을 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닌데 왜 그러느냐? 옛날은 관이라는 개념을 좋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극하는 것, 원래는 정관을 극하는 상관 안 좋게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미 와전돼서 모든 관, 그러니까 상관과 견관이 있으면 안 좋다. 물론 실제 사주에서 이렇게 상관과 견관, 이 관이 같이 있을 경우 이 사주는 평범한 사주는 아닙니다. 왜? 관의 강한 특성과 식상에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식성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적용하면 멋도 있고 절제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운이 나쁠 경우 좀 안 좋게 작용하면은 성격이 변덕이 막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막 강하게 파워가 강해 보이니까, 관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막 몰아붙이는 경우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확 변해서
변덕이 막 죽글듯한 경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 견관, 위하, 백단이니 이런 말들은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상관 자체를 무조건 안 좋다는 의미로 놓고 보는 견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사주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무토가 있네요. 간목이 있네요. 신금이지만 이게 뭐 경금이 있으면은 간무경 천상삼기에서 또 무척이 좋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해나갑니다. 뭐 간목을 도끼로 쪼개서 좋기도 하고 내지는 무토에서는 이거 뭐랄까 이거네 간목에 무토하고 경금 이사주구나. 원래는 참 재관이 쌍미했다 해서 좋다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단순한 걸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사주를 표현할 때 물론 실제 이 사주는 아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주가 무토에서 할 때 정화만 있고 이 토는 비견겁재가 없습니다. 비견겁재가. 그렇다면 비견겁재에 해당되는 역량은 어떤가? 자, 이 사주를 볼 때 인성과 비겁은 일단 희신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 있어야 되는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그때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이 사주가 인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무토인데 용신이 무토다. 신약사주. 그러면 인성이 없다. 병정화가.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성이란 명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학문적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도 꼭 졸업장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을 겪는 겁니다. 왜? 이때는 없어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즉 희신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신의 경계에서는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없을 때가 오히려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한 게 뭐죠? 합, 천간, 간합. 일간의 합은 합의격을 논하는 것인 거고 일간을 제외한 연간과 월간의 합은 합 자체로서 일간 그 사주 격용을 정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지의 충은 충으로서 지장간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천간이 근롯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삼합과 방합은 합으로서 방합과 삼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역시 마찬가지 그 합된 오행과 그것이 생해지는 오행의 근노릇만 하고 나머지 지장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합은 육합이 합력은 가장 강하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진 않고 그 다음에 삼합이 합력으로서 강하고 삼합의 왕지를 낀 반합이 합력으로서 강해서 충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한 방합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방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즉 방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삼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삼합의 왕지를 낀 반합일 때 육합일 때는 각각 충의 역할을 해소시켜서 지장간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개념들을 공부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십시오. 고생했습니다.